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앞선 시간에 이어서, 자, 요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10대에 흔하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질환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구체적인 증상을 배우면서 청소년기 나타날 수 있는 정신질환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그중 첫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정신질환이라는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정신건강의 4가지 상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편안한 상태, 일상적인 마음의 고통,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정신건강의 문제, 마지막으로 병원 진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이렇게 해서 배웠는데요. 우리 세 번째 시간에는 이 중에서도 4번째 정신질환 상태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신질환이 뭔지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이란 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심각하고 지속적인 문제가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인구의 약 20%가 평생 동안 한 번은 경험할 정도로 흔하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원인은 단순히 한두 가지가 아니라 복합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겪게 되는 다양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경험이 뇌회로 발달과 기능에 영향을 미쳐 발생하게 됩니다. 정신질환의 상태에서는 우리의 6가지 주요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생각, 지각, 감정, 신호 인식과 반응, 신체 증상, 행동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정신질환의 경우 반드시 전문 의료진에 의한 올바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뇌 기능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영상 잘 보았나요? 네, 뇌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생물학적 요인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오는 경험의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발달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 기능이 저하되어 나타나는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정신질환 상태라고 합니다. 인구의 20%는 일생 동안 한 번은 경험하는 게 이제 정신질환의 상태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올바른 치료와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기는 뇌의 발달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며 전체적인 재구성이 이루어지는 동안 10대들은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고 그로 인한 심각한 정신질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뇌 기능이 이렇게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이렇게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신질환이 생기면 생각, 지각, 감정, 신호, 신체, 행동과 같은 6가지 주요 뇌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뇌 기능의 문제는 한 질환에서도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정신질환의 증상은 원래 하던 기능을 방해하여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줍니다. 의학적인 치료는 뇌 기능을 회복시켜 안정적인 상태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 다시 한번 띄워놓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기에 흔한 정신질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정신질환의 양상을 보도록 할게요. 정신질환은 연령에 따라 발생하는 양상이 다릅니다. 지적 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같은 발달 장애의 경우에는 대부분 생애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전 생애에 걸쳐서 영향을 줍니다. 청소년의 발달 시기에 따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보면 초기에는 아직 아동기 정서행동의 문제가 지속됩니다. 즉, 이전부터 있던 발달장애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청소년 중간 단계가 되면 본격적으로 청소년기 본래의 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 문제, 품행 문제 등 정신질환이 발생을 합니다. 후기 청소년기가 되면 성인기에 주로 발생하는 기분장애, 물질 중독과 같은 정신질환이 일찍 발병하기도 합니다. 청소년기 정신건강은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정, 학교,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아동 청소년기의 흔한 질환은 우울장애죠.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행동 관련 정신질환입니다. 네, 먼저 가운데 있는 불안장애는 아동 청소년기의 가장 흔한 정신건강 문제로 실제 발생률은 1%에서 20%까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학교에서의 학업이나 대인관계에 지장을 받습니다. 청소년기 우울증은 외국의 경우 3에서 8% 정도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아동기에는 0.5% 이하로 나타나다가 중학교에서는 0.5% 정도, 고등학교에서는 2.12%로 증가를 합니다. 10대의 흔한 행동 문제와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로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적대적반항 장애, 품행장애, 물질 사용 장애 등이 있습니다. 특히 흔한 행동장애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의 발생은 세계적으로 3에서 5%로 조사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약 5%로 추정이 됩니다. 행동 문제는 단독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상당수에서는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다면 소아청소년기 정신질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소년기의 정신질환은 성인에 비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청소년기 정서행동 문제는 매우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즉, 소아청소년기 병원에서 전문가가 진단을 내릴 정도로 심한 정서행동 정신질환은 약 10에서 20%를 차지합니다. 둘째, 성인의 정신질환의 약 50% 이상이 14세 이전에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청소년기 정신질환은 단지 청소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정신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 중 약 70% 이상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신질환이 의심이 된다면 어느 병이든 상당히 진행되어 고통스러워지기 전에 빨리 발견을 해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찾아서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상황입니다. 첫째, 나로부터 오는 신호가 내가 나약하거나 스스로를 돌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절대 아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 흔한 편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우울증에 걸린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자책을 하고 비난하느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울증을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다 라고 여겨버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생긴 편견들이 우리가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하더라도 쉽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자신이 정신질환이라고 해당된다고 의심을 한다면 이 사실을 선생님, 상담 선생님, 친척 또는 부모님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네. 대부분은 심각한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서 재확인과 약간의 도움만 받아도 충분하지만 정신질환이 발생하고 있다면 빠른 도움이 중요합니다. 정신질환도 만성, 신체 질환과 같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며 회복이 가능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스스로도 도움을 청하기 주저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정신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치료가 지연됩니다. 병을 앓는 기간이 짧을수록 학업, 일상생활, 대인관계 후유증이 줄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중단 없이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호를 알아차리냐? 먼저 우울증의 경우에는 우울한 기분뿐만이 아니라 행동, 식사와 수면, 일상생활 유지 능력, 인지기능, 집중력, 암기력, 생각의 내용이나 속도, 양의 변화도 나타납니다. 네, 기분장애라고 불리는 우울증이나 양극성 기분장애 등에서는 우울한 기분 외에도 감정 표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감동증을 보이기도 해요. 감정 기복이 커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느끼는 지각에도 문제가 생겨 보이지 않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사실과 연관 없는 왜곡된 생각이나 의심, 망상과 같은 생각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친구의 어려움을 어떻게 알아차리냐? 먼저 첫째, 친구가 무기력해 보이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입니다. 일시적이라면 경력, 지지로 충분하겠지만 2주 이상 지속이 되면서 점차 지각을 하는 일이 많아지고 결석, 성적 저하 등의 문제가 동반이 된다면 전문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울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이상한 행동을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원래 보이지 않던 행동을 보이는 경우 정신건강 문제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즉시 필요한 상태로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 어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예를 들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이후 친구가 게임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누구에게도 힘든 얘기를 전혀 말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럴 경우에 예를 들면 등교나 숙제를 하지 못하고 지각이나 미인정 결석을 하는 등 일상생활 유지가 되지 않으며 다른 일에도 무감동, 아무런 반응도 없고 의욕이 없을 때 이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친구가 자살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할 때입니다. 자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묻고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일상생활의 유지에 어려움, 등교, 지각, 숙제하기, 성적 저하 이런 게 이제 나타나고 식욕, 수면의 저하, 부적절한 죄책감 등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능한 빨리 방문하도록 권유합니다. 다음 다섯째, 같은 반 친구가 자주 무시와 괴롭힘을 당하고 주변에서는 이 사실을 모를 때입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에 여러 정신건강의 어려움, 예를 들면 우울, 불안, 분노, 자책, 불면증, 대인공포, 자살생각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구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는 한편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섯 번째, 친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심하게 말라가고 스스로를 굉장히 살쪘다 생각해서 몸이 드러나는 반바지를 입지 않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극단적인 식이 먹는 것을 제한을 하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무월경, 그 다음에 먹토라고 줄여서 많이 이야기하죠. 먹고 토하기. 그 다음에 증상이 없음에도 설사제 사용 등과 같은 이러한 행동이 동반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좀 이제 주변에서 친구가 만약에 어떠한 행동을 보일 때 어려움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이제 살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와 같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네이버 지식인, 트위터 같은데요. 주제는 딴 생각이 들고 집중하기 어려워요입니다. 그래서 여기 글을 보면 중학교에 들어와서 고민이 생겼답니다. 준비물 잘 챙기지 못해서 지적 많이 받았는데 중학교가 되니 과목도 많아지고 선생님도 다르니까 더 할 게 많아졌대. 그래서 온통 머릿속이 뒤죽박죽이랍니다. 수업 시간이 너무 지루해서 멍 때리기도 하고 딴 생각을 한답니다. 친구랑 떠들어도 나만 태도가 안 좋다고 혼날 때도 많고 지적도 받는답니다. 시험을 볼 때는 시험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고 성급하게 답을 골라 아는 문제도 어이없이 틀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우리 이런 일 좀 있죠. 그 다음에
친구도 별로 없대요. 초등학교 때는 자주 친구들을 자주 괴롭히고 방해한다고 야단을 맞았었는데 지금도 친구들 사이에서 사소한 일에 욱하고 화가 나서 싸울 때가 많답니다. 그 다음에 그나마 유일한 낙인 게임에 한참 빠져 있는데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시면 짜증을 넘어서서 폭발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제 노력해도 이런 거를 고치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사례입니다. 우리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말이 낯설죠? ADHD로 알려진 게 바로 그것입니다. 네. 그래서 ADHD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증상이 주의 집중이 어렵습니다. 행동이 과하고 과도한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주요 증상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의 5에서 7%가 가지고 있는 흔한 질환이지만 뭐 청소년기 더 나아가서 성인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초등학생 5에서 7% 정도 이제 갖고 있다고 하지만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했을 때 남학생이 23배 정도 더 흔하게 진단을 받는다라는 의학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대부분의 이제 과잉 행동은 점차 줄어들지만 집중력이 어려운 거, 그 다음에 충동성의 문제는 대략 한 70% 정도의 수준에서 지속이 됩니다. 네, 그러면 ADHD로 인한 증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기능 6가지 영역에서 어려움을 보이는데요. 먼저 생각의 영역. 다양한 관심 주제를 가지면 한 가지 관심의 지속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지각적인 부분에서는요. 흔히 새롭고 신기한 것에 끌리고 중요한 자극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로 인하여 지적을 받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감정의 부분. 감정을 읽는 기술이 부족하거나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고 우울하거나 속상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다음 반응성. 다른 사람보다 일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약속을 잊거나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끝맺음이 잘 되지 않거나 눈치가 없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의 영역에서는 에너지가 넘치고 활달하지만 행동이 가할 때에는 공격적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또 오랫동안 앉아있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행동의 영역에서는 때로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끼어들어서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기도 한답니다. 상대와 갈등이 생길 때 욱하고 충동적인 결정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ADHD에서 나타나는 뇌기능 6가지 영역입니다. 네, 그러면 이 ADHD로 인한 여러 가지 같이 발생하는 동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집중을 못하고 산만하다 보니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야단을 많이 맞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이러한 경우가 지속되다 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이 슬프거나 짜증도 나고 화가 나고 피해 의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고립감,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집니다. 행동이 크고 충동적이다 보니 친구의 말을 들어주거나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어려워 친한 친구를 만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눈치가 빠르지 못해 친구들 사이에서 잘 섞이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기 쉽고 상황 파악을 면밀히 못하다 보니 나쁜 일에 엮이기가 쉽고 그 다음에 성적은 떨어져서 도피처럼 게임 같은 거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는 정신질환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먼저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처럼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고요. 뇌기능의 회복을 돕는 약물 치료를 받으면 주의 집중이나 충동성을 뚜렷하게 나아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 외에도 우리 인지행동 치료, 그 다음에 사회기술 훈련을 통해 시간관리, 실수 줄이기,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 같은 것도 배울 수 있고요. 치료의 목표는 ADHD로 인한 주의 집중, 충동성의 문제를 호전,
나아지게 하고 동반된 우울, 불안 등을 줄이고 감정 조절과 대인관계의 기술 증진을 통하여 자신감의 회복과 성취를 돕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의료진의 도움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경우, 특히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 4가지 중 1가지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면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첫째는 학업과 숙제를 제때 못해서 자주, 한두 번 까먹는 거 말고 자주 지적을 받고 그래서 자신감이 떨어졌을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 관계 등이 어렵고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셋째, 학교폭력이나 비행행동, 가출, 음주, 흡연, 절도 이런 행동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를 경험할 경우고요. 그 다음에 넷째, 동반되는 우울, 불안, 감정 폭발이 심해서 스스로 조절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위 경우 중 1가지에 해당될 때에는 반드시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네. ADHD를 가졌지만 호기심, 창조성 이런 것을 역사로 바꾼 위인들도 있습니다. 여기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들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 적혀 있지만 피카소. 그 다음에 고흐 이러한 인물 대표적이고요. 문학가로는 톨스토이, 버지니아 울프, 그 다음에 프로스트 이러한 인물이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도 에디슨도 있고요. 빌 게이츠, 우리 저번에도 살폈던 펠프스 수영선수, 이러한 사람도 대표적입니다. 네, 경영인 중에서도 이런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였으나 성공한 사례도 많습니다. 네, 우리 포드 회사를 차렸던 헨리 포드, 그 다음에 포브스, 그 다음에 빌 게이츠, 카네기, 라이트 형제, 에디슨, 벤저민 프랭클린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고요. 정치가 가운데는 존 F 케네디, 윈스턴 처칠, 영국 수사 출신이죠. 그 다음에 체게바라 이런 인물 대표적입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가 나타날 경우 주변에서 어떻게 도울 거냐? 먼저 첫 번째,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일단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들을 비하하는 용어이죠. 또라이, 사이코, 정신병자, 네 잘못이야, 의지부족이야 이러한 편견이나 오해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 정신질환은 누가 잘못하거나 의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견, 낙인 찍는 것을 없애야 되고요. 두 번째, 정신질환이 있는 친구들을 무시하거나 왕따, 은따를 주도하거나 방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권유해 줄 수 있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 격려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우리 여기 있듯이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증상이나 모습을 알려주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알려주는 거 옆에서. 왜냐하면 본인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를 통해서 조금씩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학교 공동체 내에서 회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과제나 준비물을 알려주고 밥을 같이 먹고 그 친구가 잘하는 역할을 맡겨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친구의 긍정적인 희망을 믿고 격려해주는, 이렇게 옆에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존중해주는 것만으로도, 낙인 찍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설명했던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살폈던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대 정신질환이요. 우리 정신질환은 소아청소년 5명 중 1명이 경험을 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뇌의 중요한 6가지 기능에 변화가 생기면서 제대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고 병원 진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새롭게 알아가야 하며 놀림, 따돌림, 이러한 낙인은 오히려 친구의 회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나타나는 질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우리 ADHD다라고 이제 흔히 부르는데요. 이것은 이제 주의 집중에 어려움, 과도한 행동, 충동성을 보이는 질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우울, 불안, 반항적 행동, 게임 과몰입 이러한 문제가 같이 나타나고요. 이제 어쨌든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뇌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질환입니다.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치료를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워크북 7쪽을 보면 10대의 흔한 정신질환과 관련된 퀴즈가 나오는데요. 선생님이 2분 정도 시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정도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답을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ADHD는 청소년기에 들면 대부분 저절로 좋아진다. 아니라고도 했어요. 특히 이제 집중을 못하는 거나 충동적인 행동은 70% 정도 수준에서 남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신질환, 뇌의 기능에 이제 이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노력이 부족하고 의지가 약해 생긴 거 아니라고요. 때문에 우리가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듯 적절한 전문의의 조치가 있다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 폭력이나 비행 행동을 보일 때 경찰이나 변호사뿐만 아니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 네,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넷째,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치료는 뇌기능을 떨어뜨린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를 가진 아이들은 뭔가 이상한 애들이므로 무시하고 어울리지 않아야 한다. 이게 낙인이라 그랬습니다. 절대 낙인 찍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입니다. 아픈 거예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듯 뇌가
잠시 아픈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감기에 가면 내과나 뭐 이비인후과나 이런 데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수 있듯이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낙인 찍지 않고 친구가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3차시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선생님이 앞선 시간에 조금 시간이 촉박하여 지나가듯이 얘기를 해서 잘 못 들었을 수 있을까봐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워크북 뒤쪽에도 이제 있는데 우리 혹시 마음이 힘들거나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역시도 같이 있어요. 같이 이제 적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리 학교 생활하면서 지내면서 생길 수도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혼자 끙끙 앓지 않고 학교 내에서 이제 선생님이나 뭐 상담 선생님, 담임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청소년 상담 전화 1388이나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 아니면 뭐 SNS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아까 봤듯이 그냥 단순히 마음의 우울감이 아니라 병원이 필요하다. 병원이 필요한 질환인 것 같다. 라고 하면 뭐 이제 근처 여기 써있듯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니면 이러한 근처 병원을 찾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사이트도 있고요. 우리 3차 시는 조금 짧지만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우리 4차 시에는 이어서 우리 10대에 나타나는 흔한 정신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시간도 고생 많았습니다.